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에서 도강록편 속에서 을해일 1780년 6월 28일 일기를 볼 건데요.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몇 번에 잘라서 볼 건데 중간쯤 자를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또 이어서 또 읽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었다가 오후에 맑음. 을해일 6월 28일 일기입니다. 아침 일찍 변개함과 함께 먼저 길을 떠났다. 대종이 저 멀리 큰 장원을 가리킨다. 저건 통관 서종맹의 집입니다. 황성에는 저보다 더 좋은 집이 있었다네요. 종맹은 본래 탐욕스러운 관리로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답니다. 조선 사람의 고열을 빨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늙음하게 예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황성에 있던 집은 몰수당하고 이것만 그대로 남았답니다. 또 한 군데를 가리킨다. 저건 쌍림의 집이고요. 저 맞은편은 문통관의 집이랍니다. 대종은 말솜씨가 유려해서 오랫동안 익혀둔 글을 암송하는 듯하다. 그는 선천 사람으로 벌써 67번이나 연경을 드나들었다 한다. 봉황성까지는 30리쯤 더 가야 한다. 옷이 흠뻑 젖었다. 길 가는 사람들 수염에는 구슬을 꿰어놓은 듯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마치 벼의 싹에 맺힌 이슬처럼 보인다. 서쪽 하늘 끝으로 자욱하던 안개가 갑자기 트이며 파란 하늘 조각이 빼꼼히 얼굴을 내민다. 작은 창문에 끼워놓은 유리처럼 영롱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는 모두 상스러운 구름으로 바뀐다. 그 변화무쌍한 광경은 끝이 없다. 동쪽으로 눈길을 돌려 바라보니 한 덩이 붉은 해가 중천에 솟아있다. 여러분, 이 표현법들이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영태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23살인데 자신을 민가 즉 한족이라고 소개했다. 얼굴이 희고 아름다운데 서양금을 잘 탔다. 글을 읽었는가? 사서는 진작 외웠지만 아직 강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에는 이른바 외기와 강의 두 가지가 있다. 처음 공부를 할 때 음과 뜻을 함께 배우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사서의 문장을 입으로 외기만 한다. 외는 것이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스승에게 뜻을 배우는데 이를 강의라 한다. 그러니까 외기와 강의. 처음에는 외고 다음에는 그 뜻을 배운다는 거죠. 강의. 설령 죽을 때까지 강의를 듣지 못한다 해도 입으로 웬 문장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고 보면 세계 여러 나라 말 중에서도 중국말이 가장 쉽다는 건 나름 일리 있는 말이다. 강영태의 집은 깔끔하면서도 화려하다. 무슨 물건이든지 다 처음 보는 것들이다. 지금 연암 박지원에게는 아주 다 신기한 물건들이에요. 구들 위에는 모두 용과 봉황을 수놓은 털 담요를, 걸상이나 탁자에는 비단 담요를 깔았다. 뜰에는 시렁을 설치하고 살강이라고 하죠. 시렁. 선반 같은 거예요. 사짜리로 햇볕을 가렸다. 사방으로는 연노란색 발을 들이웠다. 앞에 석류 화분 5개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중 어떤 것은 흰 석류꽃이 활짝 피었다. 또 이상한 나무 화분이 하나 있는데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탱자 비슷하다. 그 이름을 물으니 좀 전에 여러분이 본 무화과예요. 무화과라 한다. 열매는 2개씩 나란히 꼭지에 있다 달린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한다. 서장관 조정진이 찾아왔다. 서로 나이를 대보니 나보다 5살이 많다. 이어서 부사 정원씨도 찾아와서 말리길에 동고동락하는 회포를 풀어놓는다. 김문순도 미안해하면서 말한다. 형께서 이 길을 떠나실 줄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만 국경을 건너기 전에는 몹시 번거롭고 바빠서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타국에 와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니 이 역당의 친구라고 할 만하네요. 내 말에 부사와 서정관이 모두 크게 웃으며 응대한다. 모르죠. 어떤 곳이 이 역당이 될는지. 부사는 나보다 2살 위다. 우리 조부모님과 부사의 조부님은
과거 공부를 함께한 동창이다. 지금도 동창들의 명단을 기록한 동연록이 있다. 우리 조부께서 경조 당상으로 계실 때 부사의 조부님께서 경조랑으로 근무하셨다. 경조 당상은 경조는 한성부의 별칭, 한성부의 당상관을 말하는 거고 그 경조랑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분이죠. 그 어른은 당시 우리 조부님을 찾아오셔서 지난날 함께 공부하던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었다. 8살인가 9살 때 나는 그 옆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었으므로 두 집안 간에 대대로 교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서장관이 흰 석류를 가리키며 묻는다. 이런 종류를 본 적이 있어?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이런 종류의 석류나무가 있었지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석류는 꽃만 피고 열매는 맺지 않는다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을 건너던 날 갈대숲 속에서 서로 얼굴은 익혔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못했다. 게다가 이틀 동안 책문 밖에서 천막을 나란히 하고 노숙까지 한 사이인데도 통 마주치지 못하다가 이제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역당이니 뭐니 하면서 우스개를 한 것이다. 점심은 아직도 멀었다 한다. 마냥 기다리기가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구경을 나섰다. 애초에 오른쪽 작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사치스러운지를 몰랐었다. 이제 앞문으로 나가보니 바깥들이 수백 칸이나 된다. 삼사와 그 일행들이 다 함께 이 집에 들었건만 다들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 일행이 거처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끊이질 않는다. 또 20여 대 이상의 수레가 미어 터지게 들어온다. 수레를 끄는 말과 노새가 각각 대여섯 마리씩 되지만 떠드는 소리라고는 전혀 없다. 깊이 감추어져서 텅 빈 듯 고요하다. 모든 곳들이 규모가 잡혀 있어서 서로 거치적거리면서 방해가 되는 일이 없다. 언뜻 보기에도 이러니 나머지 세세한 것들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천천히 걸어서 문을 나섰다. 번화하고 부요함이 비록 연경이라 한들 이보다 더할까 싶었다. 중국이 이처럼 번화하다는 건 참으로 뜻밖이다. 좌우로 늘어선 전방들은 가게들이죠. 휘황찬란하다. 아루새긴 창문, 비단으로 잘 꾸민 문, 그림을 그려놓은 기둥, 붉게 칠한 난간, 푸른빛 주련, 황금빛 현판 등 그 안에 펼쳐놓은 것은 모두 중국에서 나오는 신기한 물건들이다. 국경지방 시골 오지에도 이처럼 정밀하고 우아한 감시관이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집에 들어가 보았다. 조금 전 강영태의 집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지만 가옥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집을 이렇게 짓는다. 우선 땅을 다듬어 수백 보 정도로 길이나 넓이를 적절히 준비한다. 사면을 반듯하게 깎아서 측량기로 높낮이를 잰다. 나침반으로 방위를 잡은 다음 대를 쌓는다. 그 바닥에는 돌을 깔고 그 위에 한 층 또는 두세 층 벽돌을 놓으며 다시 돌을 다듬어서 대를 장식한다.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모두 한일자 형태로 하여 건물이 구부러지거나 잇따라 붙지 않게 한다. 첫 번째가 내실이고 그 다음이 중당, 셋째는 전당, 네 번째는 외실이다. 외실 밖은 큰 길에 붙어 있어서 전방으로 사용한다. 가게로 사용한다는 거죠. 당마다 좌우에 곁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랑과 작은 곁방이다. 집 한 채의 길이는 대략 6영, 8영, 10영, 12영으로 되어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매우 넓어서 우리나라의 보통 집 2칸짜리만 하다. 기둥 사이가 2칸짜리 집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의 길이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넓히거나 좁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로 재서 간사를 정한다. 집은 모두 오량집이거나 칠량집이다. 땅에서 용마루까지 그 높이를 따지면 처마는 한가운데쯤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빗물을 받는 홈통이 마치 암기와를 세워놓은 듯하다. 집 좌우와 후면은 부연 없이 벽돌로 담을 쌓아 올려 석가래가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다. 동서양쪽 담벽에는 각각 둥근 창문을 냈다. 남쪽에는 모두 문을 냈으며
가운데 한 칸을 드나드는 문으로 사용한다. 문은 반드시 앞뒤가 꼭 마주서게 하여 집이 서너 겹이라면 문은 6겹이나 8겹이다. 그렇지만 활짝 열어젖히면 내실부터 외실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여 마치 화살처럼 똑바르다. 그들이 하는 말에 견문을 활짝 여니 내 마음도 이와 같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는 그 곧고 똑바름을 비유하는 말이다. 길에서 역관으로 정상품 당상관인 동지 이해적을 만났다. 이군이 웃으면서 말한다. 궁벽한 시골 구석에 뭐 볼만한 게 있던가요? 영경도 이보다는 못할걸. 그렇지요. 크냐 적냐 사치스럽냐 검소하냐 하는 구별은 있겠지만 그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벽돌만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 벽돌의 길이는 1자, 넓이는 5치, 벽돌 2개를 나란히 놓으면 두께 2치짜리 정방향이 된다. 네모난 틀에서 찍어낸 벽돌이지만 한쪽 귀라도 떨어지거나 뭐가 이지러지거나 바탕이 뒤틀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벽돌 1개라도 이런 것을 사용하면 집 전체가 틀어진다. 그러므로 같은 틀로 찍어냈지만 오히려 어긋난 놈이 있을까 걱정하여 반드시 굽자로 재고 이렇게 굽어진 그 직각자 같은 거죠. 자귀로 깎고 돌로 깎아낸다. 이토록 애써 가지런히 만드니 수많은 벽돌들이 그림자처럼 똑같다. 벽돌을 쌓는 방법은 1개는 세로, 1개는 가로로 놓아서 저절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은 궤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틈소리에는 석회를 종이장처럼 얇게 발라 붙인다. 벽돌이 겨우 붙을 정도라서 그 흔적이 실밥처럼 가늘다. 회를 이길 때는 굵은 모래를 섞지도 않고 진흙과 섞지도 않는다. 모래가 너무 굵으면 잘 붙지 않고 흙이 너무 차지면 쉽게 터진다. 그래서 반드시 곱고 보드라운 검은 흙을 회와 섞는데 그렇게 하면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여 마치 새로 구워놓은 것 같다. 벽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차지거나 버석거리지 않으며 빛깔도 부드럽다. 거기다가 어저기 따위에 풀을 터럭처럼 가늘게 썰어서 섞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초벽하는 흙에 말똥을 섞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질겨서 터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동백기름을 넣어서 저처럼 번들거리고 매끄럽게 하여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걸 막으려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는 기와를 올리는 방법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연암 박지원이 그 열하일기를 통해서 자세히 이 건축법까지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지대한 영향을 나중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일기가 나라의 문화와 건축 양식까지도 심지어는 모든 생활 방법까지도 변화하는 그런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연암 박지원의 이 일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됩니다. 길어서 여기서 끊고 다음번에 또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열하일기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